서유럽 여행기 12엔드 이재형 1213 35.36 37 서유럽 렌트카 여행 35 드디어 파리 입성 에펠탑과 개선문 관광 2024-5-25토 오늘은 파리로 가는 날이다. 중간에 국립공원이 있어 들릴까 하다가 빨리 파리에 도착해 관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파리로 직행하기로 하였다. 오늘도 유료 도로를 제외한 도로를 택했다. 오세르를 출발했다. 연 3일째 프랑스의 시골 풍경을 감상하면서 달린다. 비슷한 풍경이 반복된다. 한 달 전 독일에서 이번 여행을 시작했을 때는 들판이 선명한 초록색과 노란색이었다. 초록색은 보리와 밀 그리고 목초였고 노란색은 유채꽃이었다. 프랑스로 넘어오면서 유채꽃은 잘 보이지 않았다. 유채를 그다지 재배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유채꽃이 다 져버린 것인지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다. 대신 들판이 조금씩 누런색을 띠기 시작한다. 보리와 밀의 수확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들판 전체가 진한 초록색에서 연두색으로 바뀌어가며 부분적으로는 완전히 누렇게 변한 곳도 보인다. 유료 도로를 제외하고 시골 도로만 달리다 보니 다 좋은데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 바로 마을을 통과하는 일이다. 조금 달리다 보면 마을이 수시로 나타나곤 하는데 속도 제한이 제멋대로이다. 제한 속도가 어떤 곳은 70km인 곳이 있는가 하면 60km, 50km, 30km 등 다양하게 많다. 한 마을을 통과하는데도 몇 번이나 제한 속도가 바뀌는 곳도 있다. 게다가 제한 속도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다. 이러다 보니 마을을 통과할 땐 신경이 보통 쓰이는 것이 아니다. 점점 파리가 가까워진다. 오늘까지 3일간 약 500km를 달렸건만 처음 출발의 알프스권을 벗어나서는 산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 아주 완만한 굴곡으로 이루어진 평야가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말 풍요로운 농촌이다. 드디어 파리에 들어왔다. 튀르키예와 러시아를 제외한다면 유럽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도시이다. 파리의 인구는 220만 명이지만 파리 대도시권은 200만 명에 이르러 프랑스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도시인 마르세유와 리옹에 비해 10배 이상 크다. 파리는 프랑스 그 자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파리로 들어와 하이웨이를 몇 번이나 갈아탄 끝에 호텔에 도착했다. 호텔은 파리 중심지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3박에 28만 원 정도로 예약한 호텔이었기에 형편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깨끗하고도 널찍한 데다 시설도 좋아 아주 만족이다. 시골 호텔들보다 싸면서 룸은 훨씬 좋다. 그런데 도시세가 만만치 않다. 3일간 도시세가 무려 48유로나 된다. 지금까지 가장 비쌌던 피렌체보다도 더 비싸다. 오늘은 당초 베르사유 궁전에 가려고 생각했다. 인터넷을 통해 티켓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뭐가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아니 어렵다기보다는 이용하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한 단계 절차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알기 쉽게 착착 넘어가야 하는데 그걸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티켓을 구입해야겠다. 오늘은 에펠탑과 개선문만 가기로 하였다. 호텔에서 나와 10분간 걸으면 아리알역이 나온다. 아리알이란 우리로 치면 GTX에 해당하는 열차인 것 같다. 아리알 티켓을 구입하면서 또 한바탕 소동을 치루었다. 발권기에 왕복표 2매를 구매하겠다고 입력한 후 타켓값 12유로를 지불하려고 카드를 넣었는데 표가 달랑 한 장만 나온다. 이게 두 사람 티켓인가 생각하고 개찰기에 티켓을 넣었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다. 몇 번이나 시도해 보아도 마찬가지다. 직원과 연결하는 벨을 눌렀지만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응답도 않는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발권을 해보라지만 그랬다간 또 12유로만 날릴 수도 있다. 직원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 허둥대고 있는데 히잡을 쓴 젊은 아가씨가 도와주겠다고 한다. 그 아가씨 말로는 우리의 표는 이미 쓸 수 없게 되었단다. 표를 다시 끊기 위해 그 아가씨가 가르쳐주는 대로 절차를 진행하였다. 조금 전에 내가 했던 방법과 똑같다. 기계에서 돈을 지불하라기에 카드를 갖다 대었다. 그런 후 내가 카드를 때려 하자 그 아가씨가 카드를 계속 누르고 있으라고 한다. 좀 기다리니 발권기에서 티켓 한 장이 툭 떨어진다. 티켓이 제대로 나왔다 생각하고 티켓을 집어드니까
이건 티켓이 아니라 한다. 그런 뒤 조금 더 기다리니 진짜 티켓이 나온다. 앞에 것은 티켓이 아니라 영수증이라 한다. 이번에 끊은 티켓으로 무사히 입장할 수 있었다. 알고 보니 내가 티켓을 끊을 때는 카드를 가게에서 일찍 뗐던 것이었다. 그래서 기계에서는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발권하였고 나는 그것을 티켓으로 오인했던 것이었다. 티켓과 영수증은 모양이 똑같고 글자만 다르다. 에펠탑에 도착하였다. 나는 20여 년 전에 파리에 출장을 와 하루 반의 짧은 관광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에펠탑은 무료였는데 지금은 탑 아래쪽으로 가는 데는 입장료를 받고 있다. 그 때문에 에펠탑은 지금은 투명 플라스틱 담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다. 에펠탑은 역시 웅장하다. 많은 관광객들이 에펠탑 주위에 몰려있으며 입장권을 사려고 긴 줄을 서 있는 사람도 보인다. 에펠탑 뒤쪽에 잔디밭으로 갔다. 이곳에서 에펠탑이 더 잘 보인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는 에펠탑은 정말 장관이다. 이전에는 뒤쪽에 사각형의 큰 연못이 있었다고 기억하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20년 전 이곳에서 비둘기 똥 폭격을 받았다. 머리에 떨어진 비둘기 똥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 연못에 머리를 집어넣고 씻었다. 에펠탑을 본 후 개선문으로 향했다. 도보로 2km가 넘는 거리이지만 파리 시내 구경이라 생각하고 이곳저곳 구경하며 쉬엄쉬엄 걸었다. 큰 길과 골목길을 몇 번씩 바꾸어가며 걷자 저 앞에 개선문이 보인다. 개선문은 12개의 도로가 모이는 큰 로터리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나폴레옹의 개선을 축하하기 위해 만든 이 개선문은 우선 그 크기부터 웅장하기 짝이 없다. 이 개선문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을 재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개선문을 정면에서 볼 수 있는 샹젤리제 거리와 그 건너쪽에 있는 거리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 개선문을 감상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개선문 아래와 주위에 몰려 있다. 개선문으로 가는 횡단보도는 없다. 그 많은 사람들이 거의 7차선 정도 되는 로터리를 무단 횡단하여 그리로 건너간 것이었다. 로타리여서 차가 쉴 새 없이 다니는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간 것이었다.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무단 횡단을 시도한다. 나와 집사람도 그 사람들 틈에 끼어 무단 횡단을 했다. 가까스로 도로를 거의 다 건넜을 때 예쁘게 생긴 여경이 나타난다.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을 질책하려는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을 정리한다. 과연 파리의 경찰이다. 개선문을 바로 가까이서 만져도 보고 벽면의 조각들을 상세히 감상할 수도 있었다. 벌써 오후 8시가 가까워진다.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 한다. 파리에 왔으니 우리는 이제 파리장과 파리잔느가 되어 거침없이 무단 횡단을 하며 숙소로 돌아왔다. 서유럽 렌트카 여행 36 루브르 박물관에서 헤메다 2024-5-26일. 요즘은 유럽의 웬만한 박물관에 가려면 거의 예약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 입장권을 구입해야 한다. 현장 구매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가능하더라도 한정없이 줄을 서야 한다. 아침에 루브르 박물관 입장권을 사려고 루브르 박물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 베르사유 궁전과는 달리 절차가 착착 진행된다. 그런데 마지막 결제 단계에서 속을 썩인다. 내가 가진 국민카드로 해보려 했으나 뜻도 알 수 없는 요구를 자꾸 해서 실패. 집사람의 현대카드로 해보았으나 또 무슨 복잡한 요구가 있어시 실패. 마지막으로 한도가 꽉 찬 나의 우리카드를 거래한도 상향 조정하여 시도한 결과 겨우 성공. 1인당 22유로 두 사람이므로 44유로이다. 15시 30분 입장이다. 오늘의 첫 행선지는 노트르담 대성당이다. 1인당 13유로짜리 1일 교통 패스를 끊었다. 아리아를 타고가 지하철로 환승한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환승하려고 교통 패스를 개찰기 투입구에 넣었으나 개찰구가 열리지 않는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영무원에게 설명을 했더니 표를 새로 끊어준다. 그러면서 티켓을 휴대폰에 가까이 하지 말란다. 무슨 쌍팔년도 아니고. 그래도 영무원이 있어서 다행이지 없었더라면 차표를 그냥 날릴 뻔했다. 비유 호텔 디 빌력이라는 곳에서 내렸다. 얼마나 대단한 호텔이길래 여기 이름으로까지 사용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하철역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니 바로 광장인데
옆에는 큰 고색 창연한 석조 건물이 서 있다. 비유 호텔인가 생각했더니 아니고 파리시청이라 한다. 아주 보기 좋은 훌륭한 건물이다. 시청 옆쪽에 시청보다 좀 작은 석조 건물이 보이는데 비유 호텔이다. 우리네 상식으로는 시청역이 되어야 할 터인데 왜 비유 호텔역일까? 서울의 지하철 시청역을 플라자 호텔역이라는 꼴이다. 올해는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해이다. 그래서 시청 건물에는 파리 올림픽과 관련한 많은 휘장들이 걸려 있다. 그리고 광장에는 무슨 행사를 준비하려는 사람인 듯 음악 연습을 하고 있다. 파리 시청 청사도 파리의 명소의 하나로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곳에서 노트르담 대성당은 800m 정도 떨어져 있다. 세느강을 건넌다. 제법 넓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남아있는데 폭이 아주 좁다. 세느강은 그리 작은 강은 아닌데 이 구간이 특히 좁은 것 같다. 얼마 전 감상한 캐나다 드라마 바이킹에서는 바이킹 대군이 거대 함대를 끌고 세느강을 거슬러 올라와 파리성을 공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군이 진격할 정도의 강은 아닌 것 같다. 다리를 건너 골목을 몇 곳 지나니 노트르담 대성당이 나타난다. 노트르담 성당은 몇 년 전 화재가 발생하여 제법 큰 피해를 당하였다. 지금은 그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성당의 아래쪽 절반 정도가 가림막으로 둘러쳐져 있다. 성당의 정면 방향에는 관광객의 편리를 위해 앉을 수 있는 계단이 준비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노트르담 성당의 모습을 감상하고 있다. 크고 아름다운 성당이지만 옛날만큼의 감흥은 없다. 이번 여행에서 크고 아름다운 성당들을 너무 많이 봐버렸다. 다음은 생트 샤펠이다. 생트 사펠로 가는 도중에 경비가 삼엄한 큰 고대풍의 석조 건물이 보인다. 바로 파리 경찰청이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니 역시 둥근 형태의 아름다운 석조 건물이 나온다. 파리 법원이다. 역시 예술의 도시라 그런지 관청 건물도 예사롭지가 않다. 법원을 지나니 생트 샤벨의 아름다운 건축물이 보인다. 스테인 글라스로 유명한 성당이다. 이제 슬슬 루브르 박물관으로 가야 한다. 도중에 옛거리엔 르 마레러 마에이아이에스 지구가 있다. 식당과 카페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벌써 점심때가 지났음에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 이곳에서 점심을 먹을 예정이었으나 식당마다 길게 늘어선 줄을 설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할 수 없이 근처에서 이름도 알 수 없는 길거리 음식으로 점심을 때웠다. 파리 시내는 일부러 명소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거리와 건축물이 있어 발길 닿는 대로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것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다. 루브르까지 거의 2km 가까이 남았지만 구경을 하면서 느긋이 걸어가면 괜찮을 것 같다. 휴대폰을 구입한 지 이제 4년이 되어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 아침부터 계속 내비를 켜두었고 사진도 찍고 검색도 하고 했더니 벌써 배터리가 30% 아래로 내려갔다. 보조 배터리를 가져왔으나 충전 라인을 잊고 왔다. 루브르 박물관 티켓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배터리가 다 되면 박물관에 입장도 못한다. 박물관으로 가니 입장 줄이 길게 서 있다. 빨리빨리 체크하여 들여보내주면 좋겠는데 너무 꾸물거린다는 생각이 든다. 겨우 입장을 하였더니 그게 다가 아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3개 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데 또 티켓 검사를 한다. 티켓 검사를 위해 휴대폰을 계속 켜두고 있었더니 이제 배터리는 10% 조금 넘게 남았다. 줄이 제일 짧은 루브르 박물관 소개관에 입장한 후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휴대폰을 껐다. 여기에는 주로 루브르 박물관의 역사, 현재의 모습 등이 중심으로 전시되어 있다. 집사람이 너무 피곤하다며 전시관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 쉬겠다고 하며 혼자 구경하고 오란다. 안으로 들어가 구경을 하는데 단조로운 성벽과 같은 구조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별로 볼 것이 없다. 자꾸 휴대폰에 신경이 쓰여 차분히 전시물을 둘러볼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 5분 좀 넘게 둘러보고 집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왔는데 기다리고 있어야 할 집사람이 안 보인다. 잠깐 전시물을 보러 갔나 하고 앉아서 기다리는데 10여 분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 다시 전시관 안으로 들어갔지만 찾을 수 없다. 이 안에서 서로 잃어버렸다간 도저히 못 찾는다. 할 수 없이 다시 휴대폰을 켰다. 배터리는 겨우 10% 정도 남았다. 전화를 하는데 통신이 안 된다.
할 수 없이 찾으러 다녔다. 인포메이션 센터에 들렀다가 지금까지 온 길을 역방향으로 다시 찾아갔다. 안 보인다. 그렇게 박물관 이곳저곳을 정신없이 찾아다니는 한편 계속 통화를 시도하였다. 여전히 전화는 먹통이다. 얼마를 그렇게 찾으러 다녔을까? 휴대전화가 꺼지려는 순간 드디어 통화가 연결되었다.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어디냐고 고함을 질렀다. 모나리자가 전시된 곳이라 한다. 찾아가 겨우 만났다. 앉아서 기다리던 중 잠시 전시물을 본다고 하다가 옆으로 이곳까지 와버렸다는 것이다. 벌써 5시 40분, 6시 폐관 시간이 가까워져 이제 관람객들도 하나 둘 퇴장하고 있다. 전시실도 하나하나 문을 닫는다. 루브르 박물관에는 20년 전에 온 적이 있었다. 그때는 일행들 때문에 제대로 감상도 못해 이번에는 시간을 갖고 차분히 감상하려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다. 그랬던 것이 2시간 넘게 집사람을 찾는다고 돌아다니다 시간을 다 허비해버렸다. 그냥 퇴관할 수밖에 없었다. 도저히 화를 사귀기 힘들다. 지하철과 아리아를 갈아타고 호텔로 돌아가야 한다. 지하철을 타고 아리알역으로 갔다. 그런데 여자 영무원 2사람이 역 입구에서 승객들을 막고 있다. 열차가 운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제 다시 운행하느냐고 물어보니 오후 9시란다. 근처 벤치에 앉아 다른 교통수단을 검색해 보았다. 만만치 않다. 택시를 타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아리알 역문이 열린다. 플랫폼에 내려가 차를 기다리는데 오지 않는다. 어떻게 할 것이라는 특별한 안내방송도 없다. 다른 승객도 기다리고 있으니 함께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 1시간 이상을 기다린 끝에 겨우 열차를 탈 수 있었다. 하루 종일 일이 꼬인 날이었다. 그 때문에 거의 3만 보 가까이 걸었다. 숙소에 들어오니 완전 탈진 상태이다. 서유럽 렌트카 여행 37 윅상부르 궁전과 몽마르트르 언덕 2024-5-27월. 어제 3만 보 가까이 걸었더니 얼마나 피곤했던지 여행기를 쓰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다. 잠을 깨니 8시 가까이 되었다. 하늘은 잔뜩 찌푸리고 있다. 곧 비가 올 기세이다. 그렇지만 별 걱정은 안 된다. 이 며칠 동안 오전에는 항상 흐리다가 오후만 되면 햇빛이 나왔다. 내일 파리를 떠나는데 내일 오전에 베르사유 궁전을 보기로 했다. 며칠 전부터 예약을 한다는 것이 자꾸 미뤄졌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니 오늘 티켓은 이미 매진이고 내일 티켓은 오후 4시 이후만 남았다. 아쉽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다. 나는 20년 전에 베르사유 궁안에서 거의 5시간 동안을 구경하며 돌아다닌 적이 있기 때문에 크게 아쉬움은 없다. 침대에서 민기적 거리다가 11시가 다 되어서야 숙소를 나섰다. 처음 갈 곳은 윅상부르 공원과 궁전이다. 아리아를 타고 노트르담역에서 내렸다. 역 밖으로 올라오니 세느강 저쪽으로 노트르담 대성당이 보인다. 세느강 가운데 섬이 보이는데 아주 웅장해 보이는 건물이 서 있다. 빨레 더 쥐스티스로 이곳에는 프랑스의 주요 사법기관이 대부분 입주해 있다고 한다. 릭생부르 공원으로 가는 길에 조그만 광장이 있고 그 앞에 예쁜 건물이 있는데 오데온 극장이라고 한다. 프랑스에는 6개의 국립극장이 있는데 오데온 극장은 그 가운데 하나라 한다. 파리에는 외국 지명이 많은 것 같다. 지하철역으로 롬무롬, 프랭클린, 루즈벨트, 케네디역도 보았다. 그래서 윅상부르알 UXEMBURG 궁전도 룩셈부르크와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을까 했으나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한다. 옛날 이 지역을 다스렸던 귀족 집안의 이름이라 한다. 윅상부르 궁전은 17세기에 건설되었으며 지금은 프랑스 상원의 의사당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디귿자 모습으로 생긴 궁전인데 아주 크고 아름답다. 궁전 앞쪽은 넓은 정원으로서 현재는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정원은 궁전에서 곧장 앞쪽으로 뻗어 있는데 그 길이는 거의 1km 가까이 될 것 같다. 궁전 뒤쪽을 통해서 궁전과 공원으로 간다. 그 옆쪽으로도 작은 공원이 마련되어 있는데 나이를 알기 어려운 아름드리 큰 나무들이 서 있다. 그 옆에는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의 연못이 있고 그 끝에는 작은 분수가 있는데 퐁텐느 메디시스, 즉 메디치 분수라 한단다. 정원을 다 둘러보고 싶었지만 너무 넓어 엄두가 안 난다. 다음은 몽마르트르 언덕이다.
지하철을 타고 가까운 역에 도착하여 지상으로 올라갔더니 갑자기 비가 내린다. 심한 비는 아니지만 맞고 다니기에는 부담스럽다. 레스토랑이라도 들어갈까 했으나 곧 비가 멈춘다. 완만한 경사길이 계속되다가 좁은 데다 아주 경사가 급한 계단길이 나온다. 계단을 다 오르니 갑자기 큰 탑이 나오더니 둥근 성당의 지붕이 나온다. 바로 사크레케르 대성당과 종탑이다. 이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완공되었으니 역사가 별로 오래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근대에 완성된 건물인 만큼 무척 아름답다. 성당 앞에는 광장이 있고 광장에는 레스토랑을 비롯한 상업시설과 함께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 팔고 있다. 몽마르트르 언덕으로 올라오는 길은 여러 개가 있다. 차도 한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골목길이다. 몇 달 전에 파리의 미국인이라는 고전 영화를 감상하였다. 미군으로 근무하던 병사가 파리에 남아 화가를 지향하며 그림을 그리며 살다가 참된 사랑을 만난다는 내용의 뮤지컬 영화였다. 주인공은 몽마르트르 언덕에서 그림을 그리고 골목길에서 그림을 전시하여 팔고 있었는데 바로 그 골목길도 보았다. 몽마르트르 언덕에서는 파리시가 내려다 보인다. 그러나 노트르담 등의 문화재가 있는 쪽은 아닌 것 같다. 높고 큰 빌딩은 하나도 없이 낮은 집들만이 끝없이 펼쳐지는 인상적인 도시이다. 조금 전까지 비가 내리던 날씨는 어느덧 개이고 햇빛이 비친다. 다음은 샹젤리제 거리이다. 고급 레스토랑과 명품 숍들이 즐비한 거리이다. 지하철역을 나오니 바로 개선문 옆이다. 이때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소나기로 바뀐다. 허겁지겁 가까운 가게로 피신하였다. 30분쯤 지나니 비가 잦기 시작한다. 가랑비를 맞으며 샹젤리제 거리를 걸었다. 대부분이 명품 숍이라 그런지 거리가 크게 붐비지는 않는다. 좀 걷다 보니 특이한 빌딩이 보인다. 길이가 근 100m 가까이 되는 큰 빌딩인데 창문 하나 출입구 하나 보이지 않는다. 대신 은색 건물 표면에는 루이비통 상표 무늬만 그려져 있다. 루이비통 본사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옆에는 루이비통 매장이 있는데 거의 3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다음에 갈 곳은 콩코드 광장과 튜일리 공원인데 이런 날씨에 도저히 갈 상황이 아니다. 비는 계속 부슬부슬 내리고 있다. 오늘은 이만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다. 열차에서 내려서 호텔을 향해 걷고 있자니 어느새 햇빛이 비치기 시작한다. 참 못 말리는 날씨다.